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지만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선 대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인사검증을 잘못한 김혜숙 대통령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LH 전 현직 직원들과 친척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7, 8, 9월 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정액을 돌려주는 캐시백이 도입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용 금액을 늘려야 하는 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사용액은 해당이 안 돼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9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8명이 붙잡혔습니다. 범죄 수익금으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까지 매입했는데 최근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제공받지 못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르는 게 값인 동물병원의 고무줄 의료비도 분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대선 판을 확 키우고 있는 두 사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이제는 정권 교체의 선봉장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로 정부와 각을 세운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출마 이야기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저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도움된다면 나서겠다.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국민의힘은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첫 소식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실까요?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의 표명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선 나라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며 도움이 된다면 나라도 나서겠다고 대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갖되 국민의힘 입당을 가급적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면치간을 제거하면서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사원을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고백, 위헌 고백에 불과합니다.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충분히 저희와 함께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야권 대선 주자 접촉을 담당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은 조만간 최 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희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출사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자유, 공정, 애국이 될 거라는데요. 기자들의 질문도 충분히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미리 짚어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윤 전 총장은 서울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15분 동안 정치참여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선언문에서는 자유와 공정, 애국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 측근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와 공정, 애국이 윤 전 총장이 표방하는 중심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의 정신적 기반인 자유를 토대로
일의 대가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천안함 모자를 쓰고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은 외부 일정 없이 정치 참여 선언문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내일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자리에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 초청을 받은 윤주경 의원을 비롯해 정진석, 권성동,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출마 선언에 앞서 윤 전 총장은 SNS 계정을 개설해 온라인 메시지를 내고 출마 선언 이후에는 서울 광화문에 마련한 캠프로 출근하며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야권과 달리 내부 경쟁이 치열한 민주당은 먼저 대선 레이스 총성에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했는데요. 최대 변수는 단일화입니다. 당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따라잡기 위해 정세균, 이광재 후보가 전격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예선 후보 등록 첫날 후보 단일화를 전격 발표하고 이재명 지사 견제에 나선 겁니다.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노무현 대통령의 실용적 진보, 경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화 시한은 다음 달 5일로 못 박았습니다. 7월 11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 발표 전에 다른 후보와 추가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놓은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금 단일화 논의는 이르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항할 양강구도 형성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다른 후보들에게 손을 내밀며 비이재명계 공동전선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양승조 충남지사의 출판기념회에 깜짝 참석해 공통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가 대선에 나선 경쟁후보 행사에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저와 같은 법조인이십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몸으로 뛰신 분이십니다. 이 지사 측은 모든 대선 후보가 지지 세력을 갖고 있다며 부지런히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은 최문순 강원지사만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 11일 컷오프를 통해 9명 가운데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하게 되는데 단일화가 민주당 경선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에 김기표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54억 빚내서 상가 사고, 개발지역 옆에 맹지 사고,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빠르게 정리를 한 건데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LH 사태가 터졌을 당시에 그것도 공직자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 비서관 자리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임명됐나, 그 불똥이 김혜숙 대통령 인사수석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지지만 청와대는 경질은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이 임명 3개월 만에 물러나자 김혜숙 대통령 인사수석 경질론이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4억을 대출해가지고 60억대 땅을 사는 이런 사람을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스스로 자신의 그 과오가 있다고 한다면 거취를 빨리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에서 인사검증 문제는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총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의 비판 수위는 더 셉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 수석이 진행한 인사는 망사투성이었다. 김 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의당도 김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도 김 수석 경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집권 5년차 인사 수요가 많지 않은 만큼 인사수석을 교체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민정수석실 담당인 만큼
인사수석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김혜숙 인사수석 거취를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김기표 전 비서관에 대해선 사태 이후에 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가 시작됐습니다. 4년 전 살 때는 임야였다가 매입 후에 대지로 바뀐 이 경기 광주시 김 전 비서관 땅을 저희 취재진이 가봤는데요. 자, 이렇게 건축주 김기표 이 표지판이 떡하니 붙어 있는데 이 광주시청은 김기표란 이름으로 들어온 건축 허가 신청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표 청와대 전 반부패 비서관 소유의 땅입니다. 건축주가 김기표라고 적힌 건축 허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증축한다며 허가 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광주시청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 신청자 중 김기표라는 이름은 없다고 합니다. 김기표는 본인 이름으로 신청 접수된 건 없어요. 또 다른 분들이 허가 신청을 많이 하셔서.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 맹지였던 이 땅은 지난 2019년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이 허가됐습니다. 컨테이너 모양의 철골 건물이 들어선 뒤였는데 광주시청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에서 50m 이상 떨어진 땅은 개발을 제한하는 광주시 조례가 2019년 3월 만들어졌지만 김 전 비서관이 땅을 산 지 2년 뒤였습니다. 기준이 생기기 이전에 나간 허가권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광주시 조례예요. 매입 당시 이미 개발이 제한돼 있었다는 김 전 비서관 해명과 상충됩니다. 김 전 비서관이 자기 소유 상가로 재산 신고한 이 건물은 텅 비어있고 사용 흔적도 안 보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은 지목 변경으로 개발 이익이 상당할 걸로 내다봅니다. 시가 상승은 정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격대의 주변 시세의 2-3배 이상은 오르는 거니까. 경찰은 시민단체가 투기 의혹으로 김 전 비서관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 남부청에 배당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 민주당으로선 이 부동산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계속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인데요. 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탈당 조치가 내려진 민주당 의원들도 안 나가고 버티면서 이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3주째 내가 왜 나가냐, 전체주의냐며 5명이 탈당을 거부하자 이 당 지도부 이번 주 강제 탈당을 검토 중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5명 의원들의 탈당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12명 의원 전원에 대해서 탈당을 요청하는 이런 결단을 해서 이 부동산 투기와는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번 주 안에 가능하면 해결을 하도록. 각종 부동산 악재를 털고 대선 체제로 돌입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부동산 문제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12명 의원 중 5명은 3주째 탈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탈당계를 제출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왜 나갑니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송 대표가 해당 의원 5명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있다면서도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상징계권도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상징계권은 당 윤리심판원 절차 등을 건너뛰고 당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제 탈당을 의결할 수 있도록 당규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당 지도부가 최후의 수단인 강제력을 동원할 경우 당내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 LH 사태는요, 이 경찰 수사로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직원 한두 명의 일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친인척과 함께 부동산 개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땅을 사들인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투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연루된 사람은 LH 전현직 직원과 친척, 지인을 포함해 수십 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기존의 땅 투기 혐의로 입건된 사람 일부도 포함됐습니다. 회사를 차려 투기한 곳은 경기 남부 지역 일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점이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투기 규모와 가담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성남 재개발 지역에 투기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찰은 직원 근무지와 자택, 공인중개사 2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갖고 왔었습니까?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습니까?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2명과 함께 재개발지구 일대에 80억 원 상당의 빌라와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4개월간 내사 또는 수사한 부동산 투기 사건은 765건, 대상자는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LH 관계자는 75명, 국회의원은 23명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여권이 부동산 수렁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의 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그냥 사표로 끝나지 않을 분위기인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건 이 주말 사이에 빠르게 사표까지 받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민심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일명 영끌 대출 논란입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된 걸 보면 김기표 전 비서관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원인데요. 그중 56억 원이 부채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해온 현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김 전 비서관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 땅 관련입니다. 송정 개발지구 인근에 있어서 알고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감시해야 하는 반부패 비서관인 터라 논란이 더 커졌는데 주말 동안 청와대가 신속하게 상황 수습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이제 LH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임명이 된 건데 네. 어떻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안 걸러졌을까 이거예요. 대략적인 인사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공석이 생기면 인사수석실에서 복수로 후보를 선정하고 후보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검증을 시작합니다.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세금 낸 거, 범죄 저지른 거 모두 정보를 모으고요. 후보자는 부동산, 재산, 병역 등 수백 개 검증 질문지에 답을 합니다. 김 전 비서관이 솔직하게 답을 했다면 어떤 땅과 건물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민정수석실은 알고 있었겠죠. 이를 바탕으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후보자 각각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만드는데요. 필요하면 인터뷰도 해서 땅 구입 과정과 계좌 내역을 상세히 담습니다. 이렇게 검증을 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인사위원회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민정, 소통, 인사수석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사수석실이 후보를 선정하고 민정수석실은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보고를 하면 인사수석 등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종합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사건의 경우 김 비서관의 이 부동산 관련 의혹을 민정수석실에서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동산 내역을 몰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 금요일에 공개된 그 부동산 공직자 재산 내역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니까요. 검증받았던 여권 인사에게 물어봤는데요. 공직기강 비서관실 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동안 검증만 담당을 해와서 부동산 관련 자료를 슬쩍 봐도 뭐가 문제인지 금세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따져보는 이유가 그럼 이제 누가 이제 이 부실한 검증의 책임이냐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이 기자 말을 들어보면 이 민정수석은 역할을 했을 거다 이런 거네요. 만약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했는데도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경우 민정수석의 책임이 작지 않겠죠. 또 일각에선 김기표 전 비서관을 추천한 사람이 박철우 중앙지검 2차장이고 민정수석과 전남 보성 동향인 것을 두고 제대로 검증이 됐겠느냐라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인사수석 책임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비판들을 종합을 해보면 검증 단계가 아니라 판단의 영역에서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의혹들을 발견해내면 인사수석이 그 내용을 토대로 그 사람을 쓸지 말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판단 절차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인사수석 책임론이 나오는데, 자, 이 대통령은 아직 이 인사수석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다 이런 리포트에서 나왔었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에도 인사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었는데, 이번처럼 민주당 내에서 김혜숙 인사수석을 콕 집어 책임론을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우가 이전과 다르다는 건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 논란에 매우 예민해 있습니다. 또 임기 말 힘의 균형추가 청와대가 아닌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중진들이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답하면서 인사수석 책임론엔 선을 긋고 있어서 김혜숙 수석의 거취가 당청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7월과 8월, 9월에 카드를 쓴 만큼 현금처럼 돌려주는 캐시백을 도입합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인데 생각보다 제한이 많아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정부의 소비 장려 방안은 캐시백으로 예산만 1조 원을 잡아놨습니다. 2분기 카드 사용액 월 평균보다 7, 8, 9월에 카드를 3% 이상 더 쓰면 더 쓴 금액의 10%를 다음 달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겁니다. 만약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7월에 120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에 3%를 더한 103만 원 이상 쓴 17만 원의 10%인 17,000원을 캐시백으로 받는 겁니다. 매달 최대 10만 원, 1인당 총 30만 원 한도가 있는데 벌써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월 100만 원 쓰던 사람이 10만 원 돌려받기 위해선 월 사용액을 2배 많은 203만 원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더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쓴 건 집계에서 제외돼 결국 외식하고 차에 기름 넣고 동네에서 산 물건 정도만 반영되는 겁니다. 저처럼 이제 50대 이후의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의점보다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다양하게 백화점, 대형마트 아니면 동네 마트라도 이렇게 좀 늘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정부는 소비자가 지정한 카드사가 사용 내역을 취합해 통보하는 방안을 검수 중입니다. 하지만 2분기 평균 사용액이 소비자에게 통보되는 건 7월 말 8월 초로 한 달가량은 기준도 모르는 소비를 해야 되는 것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스럽습니다.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할지 검토 중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67명. 이 중 영국발 알파 변이 감염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도발 델타 변이가 73명으로 델타 변이는 지금까지 총 263명이 감염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늘어난 이 73명 가운데 21명은 서울과 대구, 인천과 경기, 그리고 충남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도 조금씩 전파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소규모 전파가 소규모 집단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전파 범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추적 관리. 문제는 7월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 시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는데 여기에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 델타 변이 유행 국가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매월 변이 위험국을 지정해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만 포함돼 있고 영국과 인도발 변이 유행국은 빠져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수도 리스본을 떠나거나 들어가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델타 변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우리 방역 당국도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유행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면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경기도 분당에서 실종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실종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6시 30분쯤 경기도 분당의 서영고등학교 3학년생 김휘성 군을 발견했습니다. 등산로에서 100m쯤 떨어진 지점에서 수색견이 김 군의 시신을 찾은 겁니다. 김 군의 주거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야산 등산로였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군은 지난 22일 하교 후 서점에 들러 문제집 5권을 샀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후 밤 9시쯤 들어가겠다는 문자 메시지가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오후 5시 28분 지하철 서현역 건너편에 있는 육교 엘리베이터를 마지막으로 김 군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김 군의 실종 시간대에 지나다닌 버스 블랙박스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오후 5시 40분쯤 김 군이 마을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버스 종점인 새마을 연수원으로 향한 김 군은 오후 6시쯤 내려 야산으로 향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어제도 밤까지 기동대원 180여 명과 헬기, 드론, 수색견을 투입해 일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나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겨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범죄 조직도 부동산 투기 유혹은 뿌리칠 수 없었나 봅니다. 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는데 이들은 서울 압구정 등 노른자 땅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빌라를 급습해 여행용 가방에 숨겨둔 돈 뭉치를 압수합니다. 검은색 비닐 봉투에 담긴 5만 원권 뭉치는 모두 14억 원. 지금 현금도 보고 캐리어 가방에 300개 나왔습니다. 신기하네. 빌라 지하 1층 금고에도 현금 1억 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빌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로 서버는 베트남과 중국에 설치해 관리해왔습니다. 사이트 회원은 5,100명으로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돈을 걸었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9천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였고 수수료로 250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을 추적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박 수익으로 아파트 매입에 나선 겁니다. 이 가운데에는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외에도 서울 광진구와 경기 남양주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모두 2, 3년 사이 시세가 급등해 21억 원의 평가 차익을 거둔 겁니다. 아파트는 모욕회사 이사 직함을 달고 전액 현금으로 샀고 압수수색 직전까지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기 위해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와 현금 등 81억 원을 압수하고 부동산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 급상승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 1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그라운드 제로. 9.12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쌍둥이 빌딩을 그대로 지어서 미국의 재건 정신을 보여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뉴요커들은 슬픔을 감추는 것보다 드러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거대한 폭포와 하얀 새가 날아가는 모습에 오큘러스 환승역까지 전 세계인들이 희생자들을 자연스럽게 추모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 됐죠. 우리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시랜드 화재 같은 모든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참사를 겪었지만 사고의 무게에 비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간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내일 삼풍백화점 참사 26주기를 앞두고 현장 카메라 여현교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26년 전 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참사 추모 공간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과는 5km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엔 현재 아파트들이 세워졌고 위령탑은 주민들의 반대로 이곳 양재 시민의 숲공원 구석에 위치해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추모 공간, 이곳뿐이 아닙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1년 전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여중생 9명을 포함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성수대교 참사를 기억하자는 공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여기 이렇게 지도상에는 나오거든요. 위령비는 현재 서울 성수대교 북단 IC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속 차로로 둘러싸여 대중교통이나 도보로는 접근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한쪽에선 불법 광고 현수막을 거는 중이고 위령탑 요거라서 제한이나 이런 거 뭐 없었나요? 벌금 벌써 미리 내고 뛰기로 하고 벌금을 한 장당 한 9천 원 정도 지자체에다가 이제 주기로 하고 비기다. 위령비 근처로 가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시멘트가 떨어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불법 주차된 차들도 늘어서 있습니다. 위령비 방문객들은 없지만 이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에는 다른 차들이 가득합니다. 지자체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불법 주차, 성인용 비디오 뭐 그런 차들도 거기 한 번씩 주차를 하고 있나 봐요. 우리는 이제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주변에 풀이 난 거나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청소 같은 거는 이제 성동구청에서 하고. It's not fair. It's not fair, really. They should spread awareness. People should hear about it and come here at least to pray for those.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화성시랜드 참사 현장.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추모 공간 조성 사업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당시 참사 현장은 황량한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인데요. 이렇게 빈 공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참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인근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여기가 옛날 시랜드였어요? 관광지에 가면은 왜 역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 비문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거 읽어보고 여기가 이런 데였었구나 상기시킬 수 있겠죠. 현재 시랜드 사고 추모비는 서울 송파구 안전교육체험관에 세워졌는데 일반인들의 접근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추모 공간들. 그 목적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현장 카메라 여영교입니다. 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면서 반려동물 의료시장도 거대해지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관련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천만 원 들여서 치료한 반려견이 사망했지만 어떻게 치료했는지 진료 기록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3년간 가족처럼 키워온 반려견 웅이를 떠나보낸 보호자. 일본까지 가서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낫지 않자 국내 병원에서 3년간 수천만 원을 들여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약물 투여 실수로 웅이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상담 모니터 있잖아. 거기를 보니까 훨씬 높은 능력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도 그때 처방 내역을 보고 그제서야 알게 되신 거예요. 결국 웅이가 사망하자 보호자는 병원에 진료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투약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직접 사인이 아니라며 기록을 주지 않았습니다. 잘못 처방한 거 맞으시죠? 잘못 처방은 다 말씀드렸어요. 네, 되셨죠? 진료 기록은 저희가 그냥 드려야 될 의무가 없어요. 보호자가 자신의 딱한 사연을 SNS에 올리자 병원 측은 명예훼손이라며 보호자를 고소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은 보호자에게 진료 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진료 기록 거부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7월 진료 기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업계의 반발로 수술 가격과 내용을 공시하는 정도로 법안이 수정됐습니다. 수의사업계는 약 처방과 같은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진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질적인 변화도 꽤 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맞죠. 반려동물 관련 법령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동물병원들의 고무줄 치료비도 문제입니다. 같은 증상인데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만큼 검사와 치료 비용 천차만별입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모 씨. 키우는 고양이가 다리를 절뚝거리자 동네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골절이 의심된다며 혈액 검사를 포함해 42만 원의 검사 비용을 안내했습니다. 다른 병원은 어떨지 궁금해 이 씨는 서초구와 강동구의 병원 3곳을 추가로 찾아갔습니다. 비용은 33만 원부터 75만 원까지 최대 42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더 많은 검사를 해야 한다는 병원도 있습니다. 신체 검사, 신경계 검사, 특히 엑스레이 이렇게. 요거 말고 다른 검사를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호자는 과잉 진료나 진료비 부풀리기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딱히 정해진 게 없고 병원마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병원은 시장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머리카 들어가는데 저 원래 있던 동네는 11,000원인데 강남에서는 3만 원이고 병원마다 구매해놓는 장비의 그런 등급이라든지 가격이 다 차이가 많잖아요. 반려동물 의료 행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해진 진료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비싸다 싸다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필수와 선택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표적인 권력형 사건이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자, 이번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이 수사팀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요. 수사팀들 그냥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흩어지기 하루 전날 이른바 권력 윗선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에서 부장검사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연 건 지난 24일. 수사를 맡은 이상현 부장검사가 서울 서부지검으로 발령나는 등 수사팀 해체가 발표되기 하루 전입니다. 회의 안건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였습니다. 여기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포함됐습니다. 부장검사들은 수사팀이 수차례 기소 의견을 밝혔지만 검찰지휘부가 결정을 미뤘다며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 만장일치 기소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검에서 부장검사회의가 열린 24일 수원지검 수사팀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다시 한번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주요 권력 수사팀 해체는 검찰의 이번 중간 간부 인사 전부터 예견됐던 상황. 수사가 흐지부지돼 책임 문제가 불거질 때를 대비해 수사팀의 소신 보고가 이어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도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꼴뚜기와 망둥이, 누가 한 말인지 칭찬은 아닐 것 같네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꼴뚜기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망둥이에 비유했습니다. 이 꼴뚜기, 망둥이 하면 이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이런 속담이 떠오르는데요. 네, 정 의원은 두 사람의 대권 도전을 배신으로 규정하면서 꼴뚜기나 망둥이나 욕망의 산물일 뿐 꼴불견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금도를 넘은 행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탐욕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까지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는 연성 쿠데타입니다. 하지만 4년 전 민주당 의원들은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좋은 분이다, 착한 분이다, 미담이 많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예요. 미담 제조기라고 했다가 4년 만에 이 180도 돌변했으니까요. 네, 너도 나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비판에 나섰는데 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981년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 하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된 분입니다. 송 대표는 판사로서 단 한 번의 양심적 판결이나 발언을 했는지 찾아볼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왜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에 임명한 걸까요? 참고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두환 정권인 1982년 사시에 합격해 1985년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 이 최 원장도 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바로 이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이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명분이 약하다 지적도 있어요. 네, 그동안 최 원장이 했던 감사의 의도가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최재형, 윤석열 등 이 국민의힘 외부 주자 소식만 전해드리면서 내부자들이 좀 소외되고 있는데 오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모레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는데요.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해 앙금이 있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독서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갑자기 시골에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마가도를 쫓아냈다. 뭐 서로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계모라도 황 전 대표는 자신이 청년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정치인이 아니란 걸 안다. 참 지독한 짝사랑이라며 기존의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는 다소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은 복당한 뒤에 이 좌충우돌 내부 여러 인사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네요. 네, 윤석열 엑스파일을 두고 원희룡 제주지사와도 붙었는데요. 원 지사는 홍 의원이 연일 윤 전 총장을 공격하자 윤석열이 타격을 입으면 자신한테 이익이 온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꼬집었고요. 홍 의원은 이 볼일을 따져가면서 정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보다 못했는지 이 홍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야권 비빔밥의 한 자리뿐인 메인 재료가 되기 위해 있는 재료와 빠진 재료 간의 치열한 승부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빔밥을 만들려는 당대표와 혼자 주목받고 싶은 이 대선 주자 간의 다툼도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팩트맨 시청자 제보로 시작합니다. 만지기만 해도 화상을 입히는 외래종 식물이 국내에 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사실인지 문의 주셨는데요. 확인해봤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긴급이라는 제목과 함께 국내에서 자라는 자이언트 호그위드라는 외래종 식물이 피부와 접촉하면 물집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 식물 실제로 있기는 한 걸까요?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만든 영상을 보시죠. This is the giant hogweed. 보호구와 장갑까지 착용한 전문가가 설명하는 이 식물이 바로 자이언트 호그위드입니다. 미국 등에선 접촉금지 경고 포스터도 나눠줬는데 잎이나 줄기 수액 속 독성 물질이 햇빛과 함께 사람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어서입니다. 미국 농무부 유해 잡초 목록에도 올라 있어서 허가 없이 다른 주로 이동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럼 이 식물이 국내에도 퍼져 있을까요? 국립수목원에 확인해봤습니다. 국내 분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서유럽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이 자이언트 호그위드, 오른쪽이 국내에 서식하는 어수리인데요. 흰색 꽃 모양이 비슷하지만 최대 4m 넘게 자라는 자이언트 호그위드에 비해 어수리는 70cm에서 150cm이고 이름 그대로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던 식물로 독초 아닌데요. 어수리꽃이 피는 매년 7, 8월이면 비슷한 글이 도는데 이 식물의 국내 유입은 확인된 적 없습니다. 다만 야생에선 구별이 어려운 다른 독초가 있는 만큼 낯선 식물은 채취하지도 먹지도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공군에서 일어난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더 이상 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당은 서 국방부 장관 경질과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공군 이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장례는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영현실 영아시고도 내는 그 차디찬 오른쪽 같은 곳에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이중사 아버지는 목에 맨 딸의 군번줄을 보여주다 오열했고 어머니도 울다 실신했습니다. 이중사 부모는 딸이 성추행 피해 다음 날 조직이 날 버렸다는 메모를 남겼는데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며 더 이상 군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사람만 20여 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자는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뒤늦게 형사 입건하고 15비행단 간부 4명에 대해선 피해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를 방문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정의당은 서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연입니다. 네. 우리의 첫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이 태어난 지 14년 만에 마라도함이 취역했습니다. 한국형 경항모함을 건설하는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권갑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진해기지에서 열린 마라도함 취역식.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행사입니다. 해군의 한반도 남방해역 수호지를 담아 최남단섬 마라도의 이름을 땄습니다. 첫 번째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을 잇는 14년 만에 취역한 이번 함입니다. 무게는 14,500톤, 길이 200m, 폭 31m, 최대 시속 43km까지 가능합니다. 승조원 330명, 병력 700여 명 등 1000명 넘는 인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마라도함 갑판 위는 군용 헬기가 오르내리는 주기장이 5곳이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수송함은 보통 공격용 무장을 탑재하지 않지만 국산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궁을 탑재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운용 중인 최신형 수송기, 오스프리급 수직이착함 항공기도 뜨고 내릴 수 있도록 비행 갑판 재질도 보강했습니다. 마라도함 취역으로 2030년대 초반 도입을 추진 중인 경항모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라도함은 독도함과 함께 한국형 경항모 건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라도함은 전력화 훈련을 거쳐 오는 10월 실전 배치됩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진천 선수촌이 오늘 하루 공개됐는데요. 땀냄새 가득한 현장을 염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 14, 한 점만 내주면 금메달을 놓치는 상황. 이 말을 되새긴 박사경은 드라마 같은 역전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박상영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도쿄올림픽 준비하면서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럴 때 그 영상 보면서 와 저런 선수도 이겼는데 이번 도쿄올림픽 때도 못 이길 게 없겠구나 뭐 이런. 한국 대표단의 메달 밭으로 떠오른 펜싱. 지난 3월 코로나 확진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위기도 무사히 견뎌낸 펜싱 대표팀은 이곳 진천 선수촌에서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제 공백기가 좀 길게 되다 보니까 지금 컨디션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한 70%는 올린 것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을 그대로 재현한 훈련장. 세계 최강 양궁 대표팀의 방심이란 없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7살 김재덕의 패기는 선배들을 긴장시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우승 여러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했던 지난 1년. 선수들은 마침내 꿈의 무대를 기다립니다. 채널A 뉴스 염정환입니다. 올해 장마는 이번 주 금요일 제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버티고 있던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는데요. 예보대로 다음 달 2일쯤 장마가 시작된다면 39년 만에 지각 장마가 되겠습니다. 장마 초기부터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호남 등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충남과 호남에 최고 80mm, 그 밖에 서쪽 지역에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낮부터 밤 사이 또다시 서쪽에 5에서 50mm 정도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기습호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소나기는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출받아 상가나 빌딩 사는 스타들의 재테크 소식 자주 접할 수 있죠. 박탈감도 좀 느끼지만 연예인이니까요. 부러워하고 맙니다. 하지만 공직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해야 하는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 자리라면 더더욱 그렇죠. 당사자와 청와대는 투기 목적은 아니라는데요. 연간 1억 가까운 대출 이자를 감수하고 54억 빚내서 산 부동산이 투기가 아니라면 뭐가 투기일까요? 오늘 한마디는 걱정되는 청와대의 투기 인지 감수성을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A입니다.